네, 매주 화요일의 코너 크립토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위믹스 사태와 국내 거래 시장에 대한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디지털 자산 거래소 지닥을 운영하고 있는 한승환 피어테크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믹스 상장 폐지 사태 직후 이 위믹스를 상장한 거래소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지닥 거래소에 대한 자세한 소개부터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지닥거래소는 키움증권하고 카카오 출신들이 2018년 4월에 오픈한 거래소고요. 네. 단순히 거래 기능뿐 아니라 실제로 글로벌하게 금융을 좀 혁신을 하고 싶어서 블록체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개발해 오고 있고요. 초기에는 기업 고객들에 좀 저희가 집중을 해 왔었고, 그리고 현재에는 국내에서 기업 쪽은 저희가 좀 제일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사들과의 협업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금융지주 우리펀드 서비스라든지 SK증권이라든지 신한투자증권이라든지 미래에셋펀드 서비스, 이런 다양한 금융사들과 실제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제도권 내에 도입할 수 있을지 관련된 협업들을 좀 해오고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상장사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관련돼서 우리가 대기업들이 뭐 가상자산을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 보통은 저희 파트너시거나 회원이신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가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기업 전용 데스크라든지 비대면 가입 절차라든지 또는 지닥 펀드 서비스라는 거를 기업용으로 저희가 전용 서비스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뭐 차근차근 좀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째 2018년 4월에 만들어진 거래소면 상당히 일찍 만들어진 거래소 아닌가요? 네, 벌써 4년이 넘으셨네요. 벌써 그렇게 네.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보통 이 부분이 아마 들으시면서 가장 의외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이 보통 거래소 하면은 업비트 빗썸이 제일 유명하고 기업도 사실은 뭐 같이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기업 고객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거래소다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처음부터 경쟁 전략을 좀 그렇게 가져갔고요. 네. 처음부터 워낙 이제 거래량이 많고 유동성이 모여 있는 곳은 또 유동성이 계속 모이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저희가 리소스를 어떻게 집중할지를 고민했고, 네. 또 저희는 원래 컨설팅사를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뭐 기관이라든지 뭐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자문이나 교육 같은 경험들이 많았고, 네. 또 리서치 북이라든지 이런 출간들도 해서 기업들과 많이 가까웠죠. 그래서 기업들의 고민에 대해서 좀 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편이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활용해서 기업들이 실제로 현실에서 가상자산 도입할 때 가장 좀 고충이 되는 부분들이 뭘까,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한 기술들을 저희가 제공해 왔습니다. 저는 좀 약간 놀랐던 게 이 펀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그 소수의 제공자들만 있거든요. 근데 기업 대상으로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기업에 대한 이해가 높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뭐 이렇게 너무 좀 칭찬하나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는 이제 우리금융지주 쪽의 우리펀드 서비스라고 네. 전통 시장에서 이미 펀드 서비스로 업계 2, 3위를 하고 있는 곳이 있고요. 네. 거기에서 디지털 자산 영역으로 펀드 서비스를 확장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었고, 저희가 마침 같은 방향성으로 좀 비전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공동 사업으로 런칭을 서비스를 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모든 기업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네. 생각보다 저희가 자료 화면도 제공을 드렸는데 네. 좀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서비스의 퀄리티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아, 이게 지금 그러면 좀 이게 악위가 맞춰지는 게, 사실 그 코인마켓 거래소 중에는 최초로 가상자산 사업자 인가를 받으셨는데, 업계에서 이제 분위기를 좀 내부 얘기를 좀 해보자면, 사실 코인마켓 거래소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많지 않아서
가상자산 사업자를 그렇게 빨리 받으려고 하지 않았었던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뭐 지금 우리금융지주하고 펀드 서비스를 공동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좀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맥락이 겹쳐져 있고요. 저희는 네. 처음부터 제도권 내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좀 활용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네. 블록체인 내에서 제도권 내에서 이거를 하려면 결국에는 적합한 파트너들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또 초기부터 뭐 국회라든지 규제 당국이라든지 관련돼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밀접하게 해오다 보니까 네. 필요한 뭐 관련된 컴플라이언스라든지 뭐 체계라든지 인력 구조라든지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개발하거나 투자를 좀 일찍부터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가상자산 사업자로서의 신고 수리 준비가 조금 빨리 확인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업비트, 코빗, 코인원, 그다음에 지닥 이렇게 네. 4호로 신고 수리를 받았고 코인 마켓 중에서는 가장 제일 먼저. 먼저 이렇게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당국과의 규제적인 발맞춤을 하는데 저희가 노력을 좀 많이 했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닥이라는 거래소가 아마 개인 자격으로 쓰시는 거래소 그 고객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저런 거래소가 있었구나라고 이제 아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네. 네. 정리를 좀 하자고 하면 원래 금융하시던 분이 나와서 만든 거래소고 네. 그래서 금융과 어떤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략적으로 이쪽 시장을 먼저 타겟팅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 뭐 컨설팅, 기관 자문, 교육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했던 것들 중에는 이제 우리 금융지주와 함께 우리 펀드 서비스, 전통의 어떤 그런 이 금융 서비스들을 디지털 자산 영역으로 끌어오게 되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하셨던 것으로 보이고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설명은 굉장히 아주 일관적으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래소가 컨셉이 굉장히 좋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내년은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같은 결로 계속 가는 건가요? 사업 계획이? 저희가 사실은 기업 점유율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그동안 기술적인 역량도 충분히 쌓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B2C 영역으로도 확장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내년 초에 지닥 디파이라는 서비스를 출시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 글로벌하게 디파이에 관련된 관심도가 특히나 뭐 FTX 사태와 맞물려서 네. 얼마 전에는 바이낸스도 관련돼서 중앙화된 리스크 포인트들이 발견되면서 그렇죠.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네. 사실 바이낸스 포함해서 대부분 거래소들이 아마도 디파이를 연동하거나 디파이로 상당 부분 어느 순간은 전환을 해야 될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그 부분을 좀 빠르게 내년 중에 적어도 50%에서 70% 이상은 디파이 영역으로 거래소라는 비즈니스 영역을 디파이로 전환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좀 했고요. 지금은 사실 디파이 기술이 많이 성숙했습니다. 네. 많이 성숙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뭐 부침들도 겪고 여러 시도들이라든지 실험들이 디파이 공간에서 많이 일어나 왔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기술이 그래도 성숙했고 제도권 내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저희가 기술을 파이프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한 가치를 제공해드릴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디파이 하면 우선은 저희는 먼저 스왑을 네. 런칭 예정이고 그렇게 됐을 때 국내에 현재는 국내 거래소에 업비트나 빗썸이 한 270개, 300여 개 그렇죠. 정도가 상장되어 있고 바이낸스에 왔다 갔다 하지만 한 700개에서 1000개 정도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디파이에는 5,000개 이상 그렇죠. 이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내에 투자자들한테 훨씬 좀 다양한 옵션들을 초기에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가상자산 사업자니까 네. 내부적으로 충분히 이제 검토를 해서 이런 상품들을 선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지닥에서 위믹스 클래식을 상장한 이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제 개인 SNS에도 좀 최대한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고 네. 설명들을 적어놨는데요. 크게는 세 네.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심의 사실이 개선이 됐고요. 원래 닥사에서 상장 폐지가 통보된 게 11월 24일이었는데 네. 12월 8일에 저희가 기준으로 심의 사실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 시점으로부터는 변화된 내용들이 있었고요. 네. 예를 들면 투명성 개선을 위한 조치라든지 제3자 감사의 도입이라든지 몇 가지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저희가 조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네. 위믹스 같은 경우 그때 당시 이제 공식으로 54만 명 가량의 투자자가 계셨고 또 계열사까지 상장되어 있는 계열사가 또 있다 보니까 네. 그곳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은 수의 투자자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제공하고자 했던 거는 최소한의 거래 환경, 그리고 상장 폐지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소한 이런 것들을 어디론가 출금해 놓을 수 있어야 되고 네. 어디론가 보관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고객 경험들을 최소한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상장한 지 조금 한 주가 넘어가는데 네. 사실은 많은 고객분들이 굉장히 조금 필요로 했던 기능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됐고요. 네. 세 번째는 결국에는 이 모든 과정들이 산업이 활성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산업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일어나고 굉장히 실패도 많을 수밖에 없고, 저도 2013년부터 활동을 해왔으니까 사실 10년이나 됐는데 네. 아직은 여전히 너무나 초기라서, 그리고 또 제도권 투자자라는 개념 또는 투자자 보호라는 개념 또는 규제라는 개념들이 이제 막 도입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좀 더 정확한 규제가 일어나면서도 산업도 같이 발전을 하려면 규제가 굉장히 특정돼야 되거든요. 특정이 되려면 여러 가지 경험들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산업 내에서의 경험들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용인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용인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우선돼야 된다라는 문제 의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저희 상장 심의위에서 결정이 된 걸로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예상하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굉장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심의 사실이 이제 개선이 됐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게 보통 이제 위믹스가 이 사건 이후로 뭐 소각도 하고 여러 가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이 상장 심의할 때는 그 고려가 안 됐던 부분들이죠. 확정 내용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 근데 프로젝트 쪽에서 미리 얘기를 해줬었던 건가요? 미리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원래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게 소각 같은 네, 경우에. 그게 이제 외부에도 알려진 내용이었고 다만 그걸 확정해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54만 명, 저 제일 궁금한 게 이 부분인데 54만 명 정도 투자자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12월 8일이었나요? 18일자로 상장 폐지가 완전히 끝났었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려면 사실 이제 지닥으로 가서 거래를 하는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투자자가 조금 유입이 됐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바뀌는 수치라서 뭐 네. 정확하지는 않지만 만여 명 정도 수준이었지 만 명 않을까? 정도가. 네, 네. 정확한 데이터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만요. 그 분들이 들어오시면 여기 지닥은 사실 원화 마켓 거래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위믹스를 원화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다른 코인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정확하게 잘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네. 매매 행위 하시고
여기에 이제 우선 제일 많은 분들은 일단 여기에 보관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아, 거래소 지갑에. 네, 왜냐하면 본인이 사용하던 곳에 상장 폐지가 돼서 네. 이제 출금해서 나가라고 하니까 당장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개인 지갑도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 개인 지갑이 뭐 거래소만큼 신뢰를 쌓거나 어떤 고객 경험 차원에서 자리를 잡은 상황은 아니다 불편하죠, 보니까. 아무래도. 네.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기술적인 지식이 또 없으신 분들은 잘못하다가 혹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 보니까 네. 개인 키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안전한 보관처, 안전한 커스터디 기능 그런 부분이 가장 주요하게 고객들이 사용을 하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당연히 최소한의 거래 시장 통해서 매매하고 또 BTC나 이더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코인 마켓은 2차 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그거를 1차 시장으로 다시 원화가 있는 곳으로 가져가서 환전을 하는 그런 지닥을 거쳐서 다른 그쵸. 거래소를 간다든지. 맞습니다. 네. 예. 그런 식으로 가능했을 것 같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네. 네네. 저도 하나 궁금한 것이 그러니까 거래량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네. 코인마켓 거래소다 보니까 거래량이 많이 나오기 좀 힘든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태생적으로. 네. 예, 이 위믹스 반사 효과 같은 것들이 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반사 효과 위믹스를 상장하니까 아무래도 예, 거래가 좀 많아졌다든지. 당연히 노출은 많이 됐던 것 같고요. 네. 일반 대중 차원에서는 저희가 마케팅을 사실 전혀 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좀 많이 알아봐 주시고 서비스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 외에는 방문자 수가 늘었다 정도라고 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이제 세 가지 명확한 이유가 있으셨기 때문에 네. 상장 지원을 결정을 하신 거고, 그리고 상장 지원을 했더니 뭐 어떤 활발하게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위믹스 거래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를 하실 계획인 거죠? 네, 상장 폐지 사유가 발견되기 발견되지 전까지. 않으면. 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위믹스 사태가 그 전에 있었던 루나 사태라던가 아니면 FTX 사태와 달랐던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신뢰를 잃었다는 부분에서는 동일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하지 못했다 또는 커뮤니케이션이 거래 당사자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일어나지 못했다라는 거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이거를 하나의 실패로 규정한다면 재기할 수 있을까?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부분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실물 경제와 연관이 있었다는 거. 게임 같은 실제 사례를 발굴하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연동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질적인 활용도 차원에서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걸 계기로 삼아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재원들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거를 이제 저희는 실패도 규정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어떻게 다시 도전할 수 있고 재기할 수 있고 산업이라는 것 자체나 또는 플레이어들도 결국 실패하고 재기하는 반복의 연속이다 보니까 네. 좀 긴 관점에서 판단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좀 어렵게 사실 이제 대표님 모시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신없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막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조금 추려서 질문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이렇게 상장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사실 그 명확하지 않은 규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닥사가 이번에 상장 폐지 결정할 때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 이 부재한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은 지금 가이드라인이 계속 안 나오고 있거든요. 위메이드가 상장 폐지된 이후에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안 나오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런 측면에서 규제가 좀 어떤 식으로 세팅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탁사에 대한 내용과 규제에 대한 내용 네.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닥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들에서 준수해야 되는 항목들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네. 가져가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 중에 하나가 상장이나 상장 폐지에 대한 어떤 심의의 기준인 것 같고요. 다만 이번 건에서는 그 상장 심의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상장할 자산, 상장 코인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애매한 메시지로 시장에 좀 던져졌던 것 같습니다. 닥사의 역할에 대해서. 네. 기본적으로 거래소에서 상장에 대한 평가를 하고 각 거래소가 상장 심의위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죠. 규제상. 그래서 결국에는 거래소 내에서 독립적으로 심사하고 관련돼서 책임지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격인 건데 이런 것들을 어떤 협의체의 형태로 한 번에 모아서 메시징을 하는 과정에서 마치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기구처럼 비춰지면서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아레나를 좀 명확하게 역할 책임에 대한 거를 산업에서 이해할 수 있게 명확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코인에 대한 판단을 해버리면 코인 상장과 상장 폐지가 일원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제한된 선택권으로 이어지는 거고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리고 산업 입장에서도 새로운 시도가 일어나기 힘든 환경이 되면서 이거는 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제약받고 그리고 닥사 입장에서도 또는 거래소 입장에서도 역할에 대해서 혼란스러워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조금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규제 관련돼서는 사실은 지금 명확하게 규제 쪽으로 되고 있는 것은 특근법, 네.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지켜야 되는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의무만 다루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공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공란으로 남겨져 있다고 여기기보다는 산업에서는 사실 나머지 전체가 공란이 아니라 그냥 다 허용되지 않은 영역이구나라고 잘못 인지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산업이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 성장에 대한 우선 방향성도 판단이 안 되고 그러나 시장은 글로벌하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이 뭐 여기에서 제한된 선택권을 한다고 정말 제한돼서 인생을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바로 해외로 나갑니다. 바로 FTX 쓰고 바이낸스 쓰고 결국 투자자들의 어떤 자본에 대한 유출뿐만 아니라 규제되지 않은 영역으로 오히려 밀어넣어서 규제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영역 밖에서 강제로 리스크를 테이킹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좀 초래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가장 가까운 사례로는 사실 FTX가 가장 가까운 사례이고요. 이거는 미국 내에서도 지금 뭐 랩트윙과 라이트윙 사이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주요한 주제 중에 하나로 다뤄지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피해자가 생겨나는 과정 동안 규제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들이 생겨나고 있고 거기에 규제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연루되어 있거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되게 주요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고요. 굉장히 자성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근데 이 FTX의 가장 많은 외국인 사용자가 한국인이었다는 그렇죠. 점 이거는 이제는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사실 네. FTX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우리가 통칭 비인가 가상자산 사업자로 부르는 곳들의 가장 많은 회원들이 트래픽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 한국인입니다. 그 다음이 일본인이고요.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비스 퀄리티가 낮으면 고객들이 낮은 퀄리티를 쓰는 게 아니라 높은 곳으로 찾아 떠나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네.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금융이다 보니까 일반 서비스가 아니라 금융 서비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금융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규제 기관 입장에서는
조금 더 명확한 메시징을 할 수 있다고 보이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얼마 전에 FIU에서 쿠코인을 포함한 16개 비인가 가상자산 사업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불법 영업으로. 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업으로 고발을 했는데 네. 근데 이 불법 영업의 근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나온 것은 한국어 지원 그리고 텔레그램 채팅방 운영 그렇죠. 있었는데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애매하게 하지 않습니다. 음. 미국에서는 그냥 서비스 제공 금지합니다. 아. 당연히 인가받지 않는 사업자는 미국인이 가입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서비스 제공 자체가 근본적으로 막히기 안 되어 때문에 있고. 이번에 FTX에서도 SBF가 네. 강하게 주장하는 거가 FTX의 대표가 강하게 주장하는 게 FTX US는 영향받지 않았다. 모든 자산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라고. FTX US는 미국인만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맞습니다. 거래소니까요. 바이낸스도 마찬가지로 바이낸스 US로 미국 규제법을 따른 법인을 따로 만들었고요. 네. 근데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 규제를 따르지 않아도 비인가로 불법 영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쿠코인을 포함한 16개 업체를 이제 고발한 사실이 있는데 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음. 쿠코인도 여전히 당연히 한글을 다 지원하고요. 그리고 국내 고객들도 당연히 다 비인가 사업자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실효성이 없다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규제 실효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메시징이 좀 명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마 네. 마지막 질문 던져드려야 될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지금 지닥 펀드가 저는 제일 관심이 많은데 기업 전용으로 제공되던 거를 얼마 전에 푸셨잖아요. 개인한테도 이제 제공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관련해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시도가 국내에서 가능하려면 좀 필요한 어떤 그런 규제적인 측면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NFT 같은 경우에 네.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게 맞아 보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상자산으로 판단하거나 편입시키는 거에 대한 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것을 명확한 룰 안으로 넣기 위해서는 네. 해당 산업이 가진 룰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예. 부분에서 산업의 시기와 규제의 시기는 다르다는 걸 명확하게 이해하고 네. 아주 적절하게 리스크를 발라낼 수 있는 규제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